반갑습니다. 은퇴 설계 노하우 이번 시간에는 중년 퇴직자의 나에게 맞는 일 찾기 3단계라는 타이틀로 해서 중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들이 계속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나에게는 퇴직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퇴직 그러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가 처음 퇴직을 당했을 때, 2015년 말에 제가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65년생이니까 50세 말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죠. 정말 뭐 엄청난 이제 충격이었는데, 저희 그림에서 뭐 보시는 것,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쓰나미가 이제 모든 것을 삼키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퇴직 직후에 느꼈던 감정이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퇴직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반에 이제 저런 이미지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뭐 이렇다. 이게 이제 그 아래 이제 사진 그림이 되겠죠. 저 왼쪽의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퇴직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이미지는 퇴직을 상당히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유채꽃인 것 같은데, 유채꽃에서 두 팔을 벌리고 지금 사진을 활짝 웃으면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출퇴근 시간, 붐비는 출퇴근 시간, 뭐,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이렇게 침대에 들어 누워 있거나 소파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또 저분처럼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자, 저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 이미지는 뭐 저 정도 화려한 은퇴 후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왼쪽 이미지하고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감정을 표현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왼쪽의 이미지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체로 왼쪽에 이미지의 감정을 가지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재정적으로, 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재무적인 상황이든 자식 문제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에 따라서 다른 이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년의 퇴직자 앞에 놓인 이제 세 갈래 길인데, 자, 퇴직을 하게 되면 저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처럼 큰 이제 벽에 가로막히게 되죠. 자, 많은 퇴직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자, 그전에는 일하기 죽도록 싫은데 일어나면 눈 뜨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죠. 출근 길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달콤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달콤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런 장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 장벽을 뚫거나 밑으로 뭐 이렇게 땅굴을 파서 넘어가거나 위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무슨 길이 있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은퇴의 길이죠. 네, 잘 됐다. 이제 그냥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자. 자, 이런 이제 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재취업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식이 독립을 하지 않았고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또 뭐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일을 해야 돼. 자, 이렇게 고민을 하시죠. 대부분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재취업에 많이 이제 도전장을 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립의 길이라고 해서 자, 은퇴도 아니고 재취업도 아니고 그러면 제3의 길이 뭘까? 그게 바로 독립의 길이라는 거죠. 자, 요즘 이제 보면 퇴직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이제 시대인데 대체로 보면 퇴직자들이 이제 이게 각 회사들의 인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되죠. 해가 바뀌면 이제 새로운 이제 해에 맞춰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쭉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하면 뭐 회사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보통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필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고 춥기도 한데 이렇게 저런 이제 퇴직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더 움츠러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재취업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직을 당한 그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려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일정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찍이 저런 이제 상황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난해 말에 퇴직 통보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저를 만났었는데, 주변에서는 재취업을 많이 권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재취업도 뭐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돈은 많냐? 부족하대요. 그러면 뭔가 일을 해야 되겠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주변에서 자꾸 재취업을 권한다.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분 나이가. 뭐 내가 이 스킬이야 2, 3년일 것 같은데, 2, 3년을 위해서 재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 3년을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아마 그분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럼 제3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독립의 길인데, 이 독립의 길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취업보다는 주로 이제 독립의 길에 포커싱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중년의 퇴직자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는 각각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퇴직자가 은퇴의 길이 대체 어떤 길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은퇴의 길로 접어들었었는데,
그 초입에 저런 이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정표를 보니까 저런 이제 글귀가 적혀 있어요. 손주와 나들이에도 좋을 만큼 평탄한 길이다. 그러나 다소 지루할 수 있고 가끔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저런 이제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아니 보니까 손주와 나들이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나들이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평탄한 길이다. 베리 굿이죠. 정말 굿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다. 뭐 지루한 거, 손주와 나들이 하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근데 가끔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은퇴의 길에도 나를 위협하는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자, 은퇴의 길에서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돈이죠, 돈. 자, 부족하면 큰일입니다. 자,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은퇴의 길이, 물리적인 길 자체는 아무리 평탄하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길은 엄청 이제 흠노가 되겠죠. 급기야는 생활이 어그러진다라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은퇴 시점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습니다. 충분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충분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낭패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낭패가 기다리고 있느냐?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자식이죠. 그래서 자녀 리스크라는 이제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 자식이 이제 내 은퇴의 길에 이제 낭패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기꾼이 되겠습니다. 사기꾼,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게 좀 사기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기꾼에는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거기, 금융 사기꾼들, 일부분들을 우리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건강 악화가 되겠습니다.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지출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건강이 약화가 되었을 때에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또 그런 보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했던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은퇴의 길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이 되겠는데요. 앞서도 돈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건강은 바로 돈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하지 못하면 일단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채용을 해줍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한데 친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할 수 없고 하고 싶도 못하는 거고요. 관계도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방에서 나 홀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방에서 나 홀로 지내야만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요소가 시간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평등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심리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 컨트롤,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 시간을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60세에 퇴직을 했다. 60세에 퇴직을 하신 분이 90세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30년이 이제 남아 있죠. 이 30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25만 2,800 시간이 됩니다. 저걸 이제 또 가용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루 24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24시간을 내가 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자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자, 뭐 화장실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빼고 보면 한 11시간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11시간 정도라는 거예요. 11시간. 그걸 가용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동안을 매일 하루 11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 약 18만 3천여 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하면 15.3년 정도가 나와요. 많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퇴직자, 즉 그전에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 15.3년, 약 13만 3천 시간 정도가 몇 년으로 와닿을까? 요게 이제 바로 제가 주장하는 심리적 시간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시간 일을 하는지, 자, 이런 쪽 데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00시간 정도를 일을 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건 뭐 평균적인 숫자밖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나누면 저 시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냐 그러면 65년으로 늘어납니다. 65년. 즉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에 남은 시간을 심리적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65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60세에 퇴직하신 분이 90세에 사망한다라는 것 조건으로 했어요. 엄청 길어지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의 시간은 치도 안 가고 성인들, 특히 노인들의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간은 솜살 같아.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왜 어린애들의 시간은 그렇게 더디 가느냐? 그래서 우리 뭐 동료에도 뭐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제 노래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왜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가느냐? 하루하루가 이렇게 뭐 온갖 게 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뭐 아이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뭐 엄청 할 일이 많은 거죠. 여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100년까지 산다. 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5세 아이는 95년이 남았죠. 자, 95년을 분모로 하고요. 분자에 오늘 하루 24시간을 해봐요. 그럼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근데 이제 70세인 분이 자 100세에서 7 빼면 30년이죠. 30년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하루 24시간을 하면 5세인 아이보다는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느끼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솜살 같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년의 고령의 이제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아주 더 길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퇴의 길에 대해서 한번 탐방을 한 이제 퇴직자가 이제 제 취업의 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제 취업의 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정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간혹 오르막이 있지만 대체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은 좁은 길이니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간혹 오르막, 뭐 간혹 오케이 좋아. 대체로 내리막길이다. 아, 무릎도 안 좋은데 근데 뭐 대체로 내리막길 저 정도니까 저 정도야 뭐 충분히 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내리막은 좁다. 좁아. 뭐 좀 조심하면 뭐 되겠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집니다. 근데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글자 의미는 알겠는데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르막길. 오르막길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르막길은 좋은 의미입니다. 즉 퇴직 이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 뭐 쉽게 말해서 뭐 좀 더 급여가 올라가는 뭐 이런 일자리. 재취업을 하셨는데 그 이전 직장보다도 조건이 무조건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좋아지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끔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내리막길은 이제 반대로 안 좋은 조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쭉 보면 급여 수준이 뭐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뭐 50% 반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은 정규직보다도 보호막이 상당히 얇다.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이렇게 재취업을 고령자를 퇴직자를 재취직을 시켰는데 그 기업이 좀 어려우시면 당장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분으로 이제 재취업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현 직장 이전의 고용 상태 2017년도인데 현 직장 이전은 내가 어떤 신분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용자가 이제 우리 근로자를 의미를 하죠. 현 직장 이전에 근로자로 있었던 사람이 다시 또 재취업을 해서 근로자로 있는 분들이 거의 뭐 76%에서 50대는 65%, 60세 이상은 50%예요. 근로자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이런 경우가 50대는 16.7%, 60세 이상은 27% 이렇게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재취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조직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또 다른 조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옮길 때에 젊은 분들이 뭐 20,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옮길 때 그때는 뭐 스카우트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런 분들은 급여를 올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50대 이상 넘어가고 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나를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서 내가 현재 퇴직자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벌관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기업은 결국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막길이 아주 많다. 뭐 이런 이게 바로 재취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의 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 남은 이제 하나의 길이 뭐냐, 독립의 길인데, 이는 대체 어떤 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정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길이다. 거의 팬타스틱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니 그것을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물어보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글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국은 그 길로 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재취업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다라는 게 그거죠. 자, 여기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앞서 재취업의 길에서 오르막 내리막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재취업의 길에서 오르막은 급여가 오르는 거고 내리막은 떨어진다. 뭐 이걸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거의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혹시 프리랜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껏 뭐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출근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마감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뭐 고객에 대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눈치 보면서 휴가 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제로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이 또 늘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다. 이런 길을 내가 감당할 만한 체력, 이때 체력은 육체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체력, 재무적인 체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제시를 하면서 각각의 이정표에 제 나름대로 각각의 길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주변에서 겪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책 속에서 제가 캐치했던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각각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접근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뭐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저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런 말은 뭐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상당히 점수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으면 일단 뒤로 가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그 상태에서 뭔가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자.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찾을 거냐라는 거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쉽게 말해서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등등, 또 요즘 뭐 혈액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 그때를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 보시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활용했던 방법이 이제 저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착각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는 내 자신을 엄청나게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착각에 산다. 착각 때문에 인생이 더 풍요롭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전장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착각은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나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저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게. 근데 이제 좋아. 그래서 뭐 강점. 근데 강점이 뭐지? 사람들이 나의 강점이 뭐냐? 못 적어요. 일단은 강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긍정심리학의 대가죠. 마틴 셀러그만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뭐 저렇게 어렵게 정의를 했어?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 요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강점. 좀 와닿죠? 근데 또 우리가 강점을 생각할 때 비교해야 될 게 재능입니다. 강점과 재능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재능을 마치 강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재능은 뭐 절대 음감이라든지 미모라든지 뭐 달리기 실력 등등 뭐 이런 게 재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강점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제일 강점, 그 중에 1등이 뭐냐?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아까 1단계에서 정했던 그 하고 싶었던 일하고 그 다음에 이 강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필요한 강점이 뭔지 이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관적 강점과 목적 지향적 강점으로 구분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적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아까 10가지가 있다고 10가지 쭉 있겠죠. 그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왼쪽 주관적 강점인 거고 목적 지향적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강점 왼쪽하고는 왼쪽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강점이 뭔지를 또 생각해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요.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강점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내 안에 숨은 강점 찾기라는 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200개국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6개의 미덕을 다 인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미덕별로 미덕에 해당이 되는 강점을 또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혜와 지식. 여기 이제 1번 미덕인데 이 1번 미덕에 해당이 되는 강점이 뭐냐? 첫 번째가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두 번째가 학구열. 이렇게 강점을 저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강점이구나라고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여기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오른쪽에. 1점에서 5점. 5점이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내가 엄청 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5점. 학구열. 호기심은 큰데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1점. 사회성 지능, 실천성 지능,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한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적어 보는 거예요. 저런 표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내 강점을 한번 쭉 찾아보는, 이런 게 이제 요 단계가 2단계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 분석하기입니다. 자, 1단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요. 2단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 분석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젊은 분들은 좀 실패하더라도 시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년의 퇴직자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회복이 좀 쉽지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좀 더딜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 분석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을 왜 분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간에 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인데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뭘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맨 땅에 헤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머리 안 깨지면 괜찮죠. 근데 머리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죠. 쓸데없이 안 써도 될 병원비 써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뇌진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척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로남불 이야기하듯이 저걸 제가 패러디에서 남망내성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남이 하면 망해도 내가 하면 성공한다. 이런 자신감은 좋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자감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젊은 친구들. 이런 근자감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 근자감인 거고요. 저는 이걸 또 다른 근자감, 근거가 있는 근자감을 가지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점하고 재능을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공을 위한 객관적 조건하고 주관적 조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해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든 KDI든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GDP 몇 % 성장할 것이다. 좀 있으니까 이거 또 수정을 하고 이러던데 내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시장 전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듣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일과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를 딱 찍어서 얼마다 이렇게 목표를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방향성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 아니면 앞으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저를 이제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5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핵심 분야는 제가 연금 쪽이고요. 이제 그 인접 분야에 있는 게 은퇴하고 보험 이런 쪽, 투자 이런 쪽인데 핵심 분야 연금 쪽에 소득원을 저는 5 강의료, 원고료, 연구용, 영료, 인쇄, 기타 이렇게 5가지로 잡았어요. 그러면 강의료를 받으려면 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할 거냐? 내 고객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대학에서 주로 강의를 해와서 오른쪽 기업이나 사회단체 강의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요. 원고료? 내에게 원고료를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학술지, 기관지, 잡지 이런 등이더라고요. 이거죠. 저렇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주관적 조건은 이제 객관적 이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약점을 좀 보완을 하면서
이 객관적인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바로 주관적인 조건인데, 역량은 강점하고 재능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강점을 체크하는, 강점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재능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은 나와 마주 서는 용기라는 책을 쓰신 이제 캐플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나만의 능력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한 20개 이상 쭉 재능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저 재능들을 참고하시면서 나의 능력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단계까지 했던 걸 다 종합을 하면 나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기가 이제 쉬워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필요 역량하고 나의 역량을 또 비교하는 이제 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강점, 셀리그만 교수의 그 표를 가지고 6개 강점을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캐플런 교수의 그 내용을 가지고 7개 재능을 찾아냈어요. 이걸 가지고 쭉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역량하고 나의 역량 간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쪽이 연구 용역하고 책쓰기였고요. 적합도가 가장 낮은 쪽이 강의였었습니다. 강의.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연구 용역에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필요 역량하고 나의 역량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딱 적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런 저 표를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각자 개인의 이제 그 특성을 감안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시면,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실제로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그 일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현재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독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지 좀 점검, 체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소득 원별 관리표라는 게 되겠습니다. 저걸 이제 쭉 수입, 매달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쭉 해서, 나는 매달 예를 들어서 한 300을 버는 게 목표였는데, 과연 내가 300을 벌고 있느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연구 용역에 집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제 특성에 잘 맞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뭔가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약한 부분이 이제 강의라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열심히 했던 것은,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중 강의와 관련해서 내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독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년간 크게 무리 없이 현재 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경험했던 내용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참조했던 이야기들, 책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퇴직 이후에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